현재 사우디에서 한국에 내린 최종 결정 때문에 중국이 뒤통수를 맞고 신음하고 있다는데요. 사우디는 한국의 헬기를 100여 대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면서 한국의 방산 대박은 물론이며 중국에서는 식은땀을 흘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데요. 중국은 왜 하필 헬기냐면서 망연자실하는 국면으로 뻗어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중국은 왜 사우디의 결정에 예민한지 알아보고 한국의 공격형 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사우디는 중국과 최근 심상치 않게 모든 면에서 협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으로 인해 더욱 양국 관계가 견고해져 간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특히 사우디는 중국과 다양한 경제 관계는 물론 군사 분야까지도 협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페트로 달러 결제 협약을 맺었는데 미국이 셰일가스로 갈아타면서 사우디의 원유 의존도가 낮아지는 동시에 사우디를 내쳤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우디에서 원유 수입 1위 국가로 사우디에게는 큰 손이 되어버린 상황이기도 하죠. 여기에 일찌감치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같은 원유 생산국 러시아와의 깊은 관계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중국과 밀착하는 국면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과 더욱 밀월 관계를 가져가게 된 국면이 나온 것인데요. 결국 미국은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 중동의 강자 이란과 외교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을 해제한 것도 사우디와의 관계 파탄에 영향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여전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 이제 다른 국가로부터 무기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죠. 사우디는 미국의 제일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만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 무기도 사들였습니다. 러시아의 대공 방어 체계인 S-400 등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쓰면서도 러시아의 S-400을 동시에 사용하니 미국이 펄쩍 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의 방산을 다변화해야 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나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당연한 맥락이기도 하죠. 특히 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으로 해양군사 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은 것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과 문제가 컸습니다. 자꾸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니 미군이 아예 쿠웨이트나 사우디에 주둔하며 이를 커버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으며 사우디는 제살길을 찾아 나선 상황이므로 미국을 제외한 최대한의 모든 국가의 방산을 되는 대로 사들인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우디는 앞으로 미국의 F-35를 비롯해 미국 차세대 첨단 전투기는 받기 어려워졌고 미국에 받을 생각 자체도 없기 때문에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개발하는 차세대 그룹에 참여를 요청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은 사우디는 이들 3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의 완전한 파트너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GCAP 참여 시도는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 사우디 참여를 반기는 것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가 GCAP에 합류하면 프로젝트 비용 수십억 파운드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것입니다. 한국만 해도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며 많은 국가들이 결국에는 분담금 문제로 각종 군사 연합 프로그램이 해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버스 등이 참여하는 독일, 스페인 등의 첨단 전투기 협동체가 거의 해제 수순으로 갑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들 국가를 강력하게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 대가로 6세대 최첨단 전투기를 손에 놓고 중동의 강자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국방 분야에서 미국을 탈피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영국, 일본, 이탈리아 주도의 프로젝트는 일본 반대로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작년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에 2박 3일 방문하기로 해놓고 한국만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었는데 사우디는 일본이 미국 말만 듣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던 것이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일본의 반대로 사우디가 GCAP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같이 예멘 내전 개입과 터키 언론인 암살 문제를 비판하는 맥락에 있고, 결국 일본 반대로 인해서 사우디가 최첨단 전투기 컨소시엄에는 끼어들지 못한다는 맥락입니다. 많은 관계자들도 사우디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각종 군사연합에는 합류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이제 중국까지 고려하면서 방산을 사들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강력한 왕권 통치를 선보이기 위해 앞으로 더욱 국방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우디가 고려하는 것은 바로 해군 전력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우디는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을 리스트업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함정은 물론 잠수함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기존의 잠수함 업체들이 사우디와 물밑 접촉 중으로 알려졌으며, 중국도 그 대상으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잠수함도 많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의 조선소에서는 함정을 비롯해서 각종 선박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밀월이 깊어가는 사우디에서는 중국 잠수함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동의 정세를 가장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국방당국은 이런 면을 가장 잘 캐치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중국 방산을 구매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한국의 이란 자금 동결해제가 이란 핵개발 자금에 쓰인다며 강력 비판을 했고, 미국이 이란 핵개발 자금을 사실상 제약 없이 풀어준 것에 대해 미국 당국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확보하기 원하는데, 최근 사우디 등 여러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특히 사우디가 미국과 멀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수물자를 사들이게 되는 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우디의 최근 결정은 한국의 공격형 능력이 답재된 수리온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황당한 게 사우디에서 별다른 통보 없이 한국의 헬기를 구매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혀 뜻밖의 이유로 한국의 헬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질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한반도 상황에 헬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것인지 우선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속내를 알 수 있다는데요. 사우디는 일단 UAE에서 한국의 헬기를 40여 대가량 구매한다는 것을 주목했으며, 사우디는 한국의 수출형 개량 수리온을 무려 100여 대 구매한다는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애초에 미국의 블랙호크 등의 장비를 고려했으나 여러가지 사안이 맞지가 않았으며, 특히 사우디의 경우에 최근에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특유의 방산 패키지가 적용되어 구매 이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교육, 훈련, 정비가 포함되며 약간의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비용도 비싸지만 한국은 이런 게 없으니 가성비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아주 꺼리고 있으며 매우 곤란해하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한국 헬기를 꺼리는 것은 이로 인해 한국의 대전차 전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장 헬기가 한국의 대전자 전력으로 강화되면 중국은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는 맥락에서 중국은 한국의 수리온 무장 헬기를 상대해야 하는 것이며, 한국이 수출하면서 공격형 헬기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계속 방산 수출이 일어난다면 거의 모두 재투자되기 때문에 한국형 공격 헬기는 전 세계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주변국의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차 병력은 전 세계 최고인데 여기에서 대전차 공격 헬기까지 탑재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것도 사우디의 한국 방산 점유율이 갈수록 올라가는 것도 그다지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과 반대되는 한국의 방산이 많아지는 건 레드팀 입장에서 더욱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안 그래도 한국은 블랙호크도 보유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의 대전차 전력이 더 제공되는 셈입니다. 또한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방산을 찾는 것은 결국 중국을 등한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중국은 중동 지방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사우디는 방산만큼은 한국을 택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유사시 한반도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추가되는 국면을 매우 거슬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중국의 속을 타들어가게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 중 한 개가 사우디아라비아 군의 시스템에 의해 요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미국의 홍해에 정박한 순양함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 상황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5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4발은 미군 순양함이 1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격추시켰던 것으로 새롭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돕는 듯한 상황이 이상하게 연출되는 뜻밖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사대가 촉발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사이에 진행되려 했던 아브라함 협정 즉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수교가 진행될 것을 전 세계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게 되면 이슬람의 수장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다른 수니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수니파와 대척정의 선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고립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또 서방의 1대1로와 반대의 선 프로젝트인 IMEC 인도, IMEC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의 축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터지면서 또 그 즉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마스의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결국 사우디 이스라엘의 수교가 무산될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밖의 이스라엘을 돕는 사우디 상황.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대는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확장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랄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배경으로는 바로 탈레스타인 사랑들이 이란의 시아파, 중파가 아닌 사우디의 수니파 중파이기 때문입니다. 수니파는 시아파에 비해서 온건한 교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아파와 비교해 외교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중파가 아닙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바로 이란과 직접적 연결이 돼 있는 헤즈볼라 세력과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마스 자체가 수니파이지만 사우디보다는 이란과 더 깊게 연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예멘 후디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쏘아 올린 미사일을 격추함으로써 열떨결에 이스라엘을 돕는 상황이 연출되고 였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을 도와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존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협 세력인 예멘의 후디 반군 세력이 시설상 하마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예멘 후디 반군 세력이 최근 1000km 이하 사정거리의 스커드 미사일 부품 등을 북한으로부터 1999년, 2000년, 2002년 지속적으로 수입해왔고 2018년도에도 1000km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멘에 북한의 무기 기술이 도입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는 위기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탈레스타인의 후디 반군 세력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남쪽으로는 예멘 후디 반군, 북서쪽으로는 탈레스타인의 하마스, 북쪽으로는 시리아, 서쪽으로는 이란의 세력으로 사실상 사우디 사면으로 시아파, 이슬람 집단이 장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슬람의 주요 성지가 있는 메카 등을 수니파가 아닌 시아파가 장악하게 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는 넓지만 인구가 3,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아랍에미리트의 900만 명과 힘을 합친다고 해도 8천만 이란의 힘이 운 미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우디의 입장에선 병력과 인구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기술로 무장하여 이러한 세력들에 대비해야 하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도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움시디 건설에 사할 건 사우디 이스라엘 도움 필수적.
사우디가 이같이 시아파 세력들에게 자신들의 성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우디라는 나라의 현대화 미래 첨단화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즉 전 국토에 두바이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옴시티와 같은 사업은 사우디가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가장 큰 파트너십 국가로 선정된 나라는 대한민국연 상황이지만 가장 주요한 나라는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네움시티와 마주한 곳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만약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통제력을 잃고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세력들에 의해 사우디 북부의 만보망이 흔들리게 된다면 애써 건설한 네움시티 등의 화려한 도시가 그야말로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우디의 상황은 왜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나오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협력이 필수적인 배경.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이 필수적인 배경 중에는 바로 제3성전 건립 프로젝트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4년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산이라는 지역에 제3성전이라는 유대교의 수천여 년 염원해온 건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위치는 바위동 사원의 바로 옆자리가 될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 사원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순위파의 지도자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화해와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황금동 사원 바로 옆에 거대한 제3성전이 세워지게 월 날이 곧 다가오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24년까지 이 사원 건설을 만드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수개월 만에 이 프로젝트가 가능할지는 현재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기간이 어떻게 됐던 이스라엘도 사우디와의 입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사우디로 양도된 두 개의 섬의 영유권, 지위를 이스라엘이 공식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바로 디란섬과 사나피르 섬입니다. 이 두 개의 섬을 사우디령으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내심 가자, 지구 서한지구 내에 있던 이스라엘 내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이 섬으로 옮겨다 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중동 평화가 임박했을 수도. 어찌면 이번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를 통해 중동에서의 평화가 임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 순위파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수교 협정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제라드 쿠슈너라는 인물에 의해 주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이번 미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등의 이유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게 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다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수교 프로그램인 아브라함 협정이 재개월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가 가장 긴박한 와중에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도 세계 지정학자들이 참구어 온 중동 평화가 세상에 도래하게 될까요? 포천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을지 프리덤 실드 UFS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미 합동훈련이 축소된 지 몇 년 만에 진행된 대규모 합동훈련으로 1000명 이상의 한국군과 미군이 집결해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적성국들에게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미군의 기갑부대가 매우 소극적으로 사격하는 반면 한국군은 신나게 싸대며 포성을 지천에 울리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한국군의 기갑부대의 모습을 보고 훈련에 참가한 미국 기갑부대 전차장이 매우 놀랐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도 훈련을 해봤지만 한국군의 수준은 그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극찬했는데요. 또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군보다 한국군이 뛰어나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군의 어떤 모습에 감탄한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육군 소속 존 모레노 하사는 미국의 주력 전차 에미레이 1의 전차장으로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한국군의 K2 전차와 함께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한국 기갑부대의 기동에 매우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한국 전차들은 야지 기동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험지를 거의 날아다니는 듯 주파하며 사격하는 한국 기갑부대의 모습에 미군이라도 이건 따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한국군의 실세 없는 사격을 손꼽았는데요. 한국군의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들은 포탄을 아끼지 않고 마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화력을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사격장에서 K2 전차로 작전을 수행한 한국군과 달리 우리 승무원들은 9달의 훈련 동안 주포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단 2번째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병사들이 가능한 빠르게 연사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도록 한다. 라고 말하며 한국군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문제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갑부대의 운용 실력에 감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사격 훈련을 자주 했다는 것인데요. 탄피도 줍지 않으며 연사로 사격하는 미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군의 탄약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미군이 훈련에 쓸 탄약도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릴 만큼 보급에 진심이었던 미국이 탄약이 부족하다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전쟁이라도 시작한 것일까요? 사실 현재 미국은 전시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탄약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의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현재 미군의 탄약 재고가 고갈 상태라는 긴급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155포탄 재고 상황이 불안할 정도로 낮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장은 미군이 교전을 벌이는 전장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지만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155포탄은 서방의 주력 견인포, 자주포에 쓰이며 현대 육군 화력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군수물자이기에 155탄이 부족하다는 것은 육군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군의 탄약 부족의 원인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고 미군은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약 80만 발에 달하는 155포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155 구경포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의 포격에 맞서기 위해 M777CAESAR, PGH-2000 AHS-K-레브 등 서방에서 운용하던 155포들을 되는 대로 끌어다 우크라이나로 보냈는데요. 여기에 사용할 155포탄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공수했기 때문에 그 많던 155포탄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155탄을 포함한 탄약의 즉각적인 재생산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미 국방부의 관료주의적 태도로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미 군수업체에 주문을 한다 해도 공급까지 13부터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또 한 번 역대급 군수 지원을 할 것이라 말해 미군의 탄약 부족은 한동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탄약 부족 사태가 한국의 한 방산업체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풍산이 그 소문의 주인공입니다. 최근 한화디펜스, LIG, 넥스원, KAI와 같은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매일같이 호외를 외치고 있는 반면 풍산은 별다른 소식 없이 잠잠해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 방산업계의 조용한 강자가 바로 풍산입니다. 한국에서 소비하는 미사일과 같은 유도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탄약은 풍산에서 생산을 도맡고 있는데요. 한국군에서 소비하는 탄약량만 해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동과 미국에 수천억 원 규모의 탄약을 대량 수출하며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KF-21로 전성기를 맞이한 KAI의 매출액이 6천부터 7천억 원 정도인데 풍산은 매출 1조 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풍산만큼 탄약 개발에만 집중하며 엄청난 생산 속도를 보여주는 방산기업은 전 세계를 뒤져도 찾기 힘든데요. 미 국방부에서 탄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는데 발주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풍산에서 탄약을 구매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가능성은 상당해 보입니다. 한국군에서 소비하는 탄약은 미군의 규격을 따라가기에 미군이 원하는 탄종이 무엇이든 간에 즉각적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군의 비축 탄약량도 충분해 주한미군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한 일인데요. 오래전부터 한국군은 탄약을 비축하는데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포탄 보유량은 최소 전시 기준 2주치, 평시 기준 20년 치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전시 3일 치분밖에 비축해두지 않았다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나며 한국군은 1950년 그날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을 준비해왔다고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화력의 진심이란 걸 보여준 악명 높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07년 당시 주한미군은 냉전을 위해 비축해두었던 전략 예비 물자 WRS-8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52만 톤이나 되는 탄약을 보관,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국으로 보내버리자니 수송 비용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중 절반인 25만 톤이 불량품이 되어버린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 한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탄약 비축 분량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잘됐다 싶어서 한국군에 2,700억 원만 내고 WRS-8탄 52만 톤을 가져가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한국은 흔쾌히 받아들이며 대신 불량품을 제외한 양품 27만 톤의 탄약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불량탄 25만 톤을 두고 미군이 고민하자 한국에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처리 비용을 2,700억 원만 준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군은 공짜로 27만 톤의 탄약을 얻어와 당시 한국군의 생산기한이 오래된 탄약들을 폐기하고 양품의 탄약들로 비축분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에서 탄약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이유가 국방부에서 이걸 노리고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었죠. 덕분에 한국 무기 수입의 악명이 더욱 높아지게 됐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탄약 비축량 중 일부 품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 이를 소비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한국군이 주력으로 운용하던 M101 105 견인포의 탄약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건데요. 무려 320만 발로 군 관계자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다 못 쓴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양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를 소비하고 전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105 견인포를 차량에 탑재하고 사격 통제 시스템을 추가해 105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K105A1 자주포 풍익은 기존 육군이 운용하던 5톤 트럭에 105 견인포의 포신을 떼어다 달아 생산 비용이 매우 저렴한 데다 운용도 간편합니다. 또한 포탄 장전에서 사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4분 30초에서 1분 미만으로 감소했고 운용 인원도 11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K105A1 자주포가 155나 120 박격포만큼의 화력을 투사할 수는 없지만 덕분에 창고에 쌓인 105 포탄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육군이 받을 포병 화력 지원도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군의 훈련을 칭찬했던 미군은 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한 경험도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군에 비하면 자위대는 군대라고 할 수 없다며 신랄하게 혹평했습니다. 해상자위대면 몰라도 육군 자위대가 수준 이하라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최근 자위대의 훈련 도중 큰 사고가 날 뻔한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일본의 99식 자주포가 전개되던 와중 뒤를 보지 않고 뛰어가던 자위대원이 전차에 깔릴 뻔한 아찔한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다행히 자주포 승무원이 급정거의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전에도 훈련 도중 자위대원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훈련 도중 90식 전차가 전복되어 30대 남성 대원 한 명이 깔려 압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두고 일본의 대형 커뮤니티 ECH에서는 죽은 자위대원을 조롱하는 반응을 보여주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기장 먼 일본에서 일부러 전차에 얽혀 죽는 무능한 일꾼은 필요하지 않아. 일본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조롱하는 태도는 역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번 한미 합동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뛰어난 역량을 다시금 세계에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계기로 한미 실사격 훈련을 전면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적들이 안심하고 잠들 밤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사상자가 러시아 내에서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미국 포브스의 보도에 인용된 자료와 러시아 내 독립 언론 매체인 베르스타가의 자료를 통해 교차 검증된 것이기에 정확할 확률이 더욱 높은데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에 바그너 그룹이나 짜르의 울프 같은 PMC 용병들, 죄수병들이나 의용군, 류안소크군과 도네츠크군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사상자가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에서만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측의 피해 상황은 어떨까요? 러시아군 피해가 100만 명이면 우크라이나군 피해는 그 몇 배인 수백만 명에 달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들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러시아군 사상자 100만 명 육박. 최근 발표된 포브스 기사를 통해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온 바 있는데요. 포브스지의 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전사자, 유족에게 256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부상자들에게는 210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러시아군 1인당 보상액으로 나눠볼 경우 전사자 수만 37만 2093명에 부상자 수는 50만 8374명에 달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사상자 전체 수만 88만 567명이라는 말인데 러시아 내부 자료를 토대로 나온 추산인 만큼 정확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수치였는데요. 러시아군 사상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각 9월 19일 러시아 내 여러 OSINT 정보들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정부 노동사회보장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위한 증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조달 포털 사이트에는 무려 100만 개나 되는 충격적인 숫자의 증명서 조달사 업공고가 올라왔는데요. 러시아는 외부 업체를 통해 일정한 형식의 증명서들을 납품받고 거기에 발급 대상자의 정보를 기재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고의 내용에 의하면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는 전사자 유족에게 발급해줄 전사자 확인서 23만 개, 그리고 참전 상위 군인에게 발급해줄 증명서 75만 7,503개를 조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더해보면 좀 더 확실히 밝혀진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가 무려 98만 7,503명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전에도 이런 조달 사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노동사회보장부는 전사자 유족들에게 발급해줄 증명서 23,716개를 납품받은 것은 물론 이외에도 참전상위 군인 증명서 95,907개를 납품받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인 2022년에도 러시아에서는 577개의 증명서를 전사자 유족들에게 발급해 주었고 상위군인 증명서 또한 82,840장을 발급한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러시아 내 독립 언론 매체인 베르스타카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정부 노동상회보장부가 발주한 전사자 발급용 인증서 그리고 상위군인 발급용 인증서를 모두 합치면 현재 그 숫자는 93만 6,052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2월 24일 시작되어 지금까지 1년 7개월을 넘기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측 사상자 수만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러시아 정규군들만 포함된 것이지 바그너 그룹이나 짜르의 울프 같은 여러 PMC 용병들, 다른 나라에서 동원되어 전쟁에 참가한 의용군들, 우크라이나 내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에서 징집된 군인들, 감옥에서 끌려와 전쟁에 동원된 죄수병들, 불법 체류자들과 같은 여러 종류의 사상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 많은 병력들에서 발생한 무수한 사상자들을 더해볼 경우 지금까지 1년 7개월간 러시아 내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백수십만 명 이상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4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고 그 후 별다른 동원 조치 없이 이 병력들이 아직도 전장에서 잘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를 보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교환 비율이 얼마나 크게 나는지, 러시아군이 얼마나 귀중한 병력을 의미 없이 소모시켜 왔는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정도이면 이제 러시아군 측에서도 더 이상 무모한 공세를 계속하기보다 유리하게 싸우는 방법을 익혀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군 포격 한 번에 박살난 러시아 최정예 공수군과 지휘부. 그러나 상황이 이처럼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또 무리하게 자포리자 전선 오레호브 축선의 우크라이나군을 가마솥처럼 가뒤놓고 포위선멸하려는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또 무리하게 역습에 나선 러시아군 부대들이 초토화된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오랜 시간의 전투 끝에 러시아군의 2차 주방어선 참호선이 늘어서 있는 이첸콥의 바로 앞까지 치고 들어간 것은 물론 베르보브에서도 러시아군의 2차 주방어선 참호선으로 치고 들어가 소탕전을 벌이기 직전인데요. 현지 시각 9월 15일 이후 전해진 여러 OSINT 소식들에 따르면 전날인 9월 14일 러시아군은 오레호브 축선 로보틴의 서쪽에 있는 코파니 방면 그리고 베르보브 남쪽 방면 3방향에서 공세를 가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오레호브 축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깊이 15km, 폭 23km의 돌파구 안에 빽빽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마치 가마솥의 뚜껑을 닫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고 보급을 차단해 섬멸시킬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선에서 전력이 크게 열세인 상태의 러시아군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는데요. 하루에 1km도 진격하기 어려운 것이 러시아군의 현재 상황인데 각종 전력이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심각하게 열세에 놓인 해당 전선에서 갑자기 폭이 23km 나되는 전선의 돌파구 후방을 순식간에 치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서쪽의 코파니에서부터 노보다날리우카 방향으로 러시아군의 제1흔 6군 위공 중강습사단 예하, 제140 중강습연대 및 제240 중강습연대 병력이 공세를 시도했지만 이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말라 토크마츠카 방향에서는 러시아군의 제38군 위차량화 소총여단 및 제70 차량화 소총연대가 콘카 강의 북쪽으로 기갑부대를 동원해 들이닥쳤지만 역시나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에 막혀 피해만 입고 물러났는데요. 반면 제47기계화여단과 제7080 중강습연대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군 병력은 남서쪽 경합지 노보프로코피우카 정착촌의 대부분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더 깊게 치고 들어가 이첸코베 코앞에서 2개 사단급 규모에 달하는 러시아군 부대를 맞닥뜨려 격전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베르보브 방면에서도 매우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베르보브 정착촌을 방어하는 러시아군 제11BARS 예비군대대와 제387 차량화 소총연대, 제100 정찰여단 병력들은 우크라이나군 제82 중강습여단 및 제71 예거여단의 소탕작전에 의해 패퇴하고 있는 중인데요. 돌파구 중심을 방어하는 정면의 러시아군 제7군 위산악 공중강습사단, 제180 중강습연대, 루안스크군 제6코사크 차량화 소총연대는 우크라이나군 제46 공중기동 여단과 이를 지원하는 드론 부대들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고 이곳에 있는 러시아군 2차 주방어선 전면을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제247 공수 연대가 포병 및 전차 지원을 받으며 역습에 나섰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최정예 병력인 이들을 일반 보병들처럼 무모한 돌격전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군의 지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러시아군 포병은 우크라이나군과의 대포병전에서 승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열세에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역시나 돌격작전을 감행하던 도중 바실리 포포프 대령을 포함한 지휘부가 괴멸된 것은 물론 역습에 동원된 병력 대부분이 희생되어 버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진격도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다시 라스푸디차 현상이 다가오고 있어 공세를 통해 어디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의 오랜 소모전 끝에 이첸콥의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고 베르보브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르보브에는 러시아군의 2차 주방어선 참호선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탈환할 경우 서쪽을 향해 참호선을 따라 러시아군을 소탕시킴으로써
방어선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기에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3. 또 파괴된 러시아 흑해함대 전투함들, 우크라이나 흑해 재해권 장악 중. 지난주 세바스토폴 깊숙한 곳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기지에 수리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것에 이어 이제는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함정들까지 파괴되었습니다. 현지 시각 9월 14일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8월 말 창설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 해군 특수작전 드론 여단이 이날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함정 2척을 파괴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표와 함께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크라이나군 무인 수상 드론이 러시아 해군 전투함을 폭파시키기 위해 직접 돌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 드론이 러시아 군함들에 부딪혀 피해를 입힌 것은 확인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은 이번에 러시아 흑해함대 프로젝트 22160급 초계함인 바실리 비코프함과 세르게이 코토프함, 프로젝트 1239급 초계함 사무함을 공격했습니다. 4척이 배치되어 있어 현재 흑해함대의 주력 전투함으로 불리는 프로젝트 22160급 초계함들인 바실리 비코프함과 세르게이 코토프함은 2018년 전력화된 최신 함정으로 만재 배수량이 1700톤, 길이가 94m에 이르는 함정입니다. 76함포 및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토르에미 함대공 미사일로 방공 능력 또한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최신 함정들은 막상 CIWS로 유관 조준식 14.5중기 관총만 갖추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무인 수상 드론이 공격해오자 격침시키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들은 이 함정들에 근접해 폭발함으로써 격침시키지는 못했지만 선체에 큰 파공을 발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모스크바함 격침 당시 드러난 형편없는 러시아 해군의 데미지 컨트롤 능력을 감안하면 이 함정들이 한국까지 무사히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프로젝트 1239급 초계함 사무은 길이 66m의 만재 배수량이 1050톤에 이르는 전투함으로 썬번 초음속 대함 미사일 8발과 이글라 함대공 미사일 76함포, AK630 30기관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오래된 함정인데다 크기도 작지만 좌연 우현에 각각 1기씩의 AK630 30기관포, 14.5중기관총을 갖추고 있어 우크라이나 의무한 수상정들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격침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기지 안에 있는 선박 수리용 드라이 도크가 지난주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상태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공격받은 바실리 비코프함과 세르게이 코토프함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송선단을 공격하거나 칼리브르 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내의 무고한 이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우크라이나 해군이 흑해에 대한 확실한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조치들을 추가로 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